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대방열림만의 차별화된 최신 출제 경향 완벽 반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 전문 베테랑 교수팀, 실제 출제 경향 위주의 단계별 맞춤 교재. 대방열림과 함께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유사상호를 주의하세요. 대방열림. 네, 안녕하세요. 대방열림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기본 간호학도 맡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 간호학 그러면 말 그대로 기본적인 간호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임상 실습을 나가면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제한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술기를 해본 적이 많은 내용이 없을 겁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기본 간호학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는 어떤 새로운 유형이나 뭐 심화 문제 이런 거보다는 반복되었던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예전에는 기본 간호학이 굉장히 복잡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최근 몇 년간은 이제 기본에서 우리 아동에서 설명했지만 아동 파트와 관련되는 거는 아동 간호로 다 넘어갔고요. 또 모성과 관련되는 거는 모성으로 넘어갔고, 그래서 몇 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간추려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출제 경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긴데,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뭐 기본과락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만 충실히 잘 정리하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기본 간호학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과목이랑 같이 연결된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성인 간호학도 그렇고 아동, 모성, 간호관리 이런 부분들이랑 내용이 많이 중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놓으면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게 쉽게 답을 유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과목에서도 기본 간호 문제들이 같이 병행돼서 출제된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봐볼까요? 목차에서 우리 기본 간호학에서 가장 출제 비용이 높은 게 어딜까요? 투약. 그쵸? 투약 부분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게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 문제, 메르스 이후부터는 감염 문제가 또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약이하고 그 다음에 투약 부분하고 감염 부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산소와 배설, 영양, 그 다음에 활동 부분, 활동과 운동 부분 등이 그래도 또 빈도수가 조금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간호학 수업 역시 3시간씩 6회 총 18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기본 개념 문제와 기출 문제 풀어보고 그다음에 핵심 요약집을 보면서 중요 개념들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업하는 방식은 제가 하는 다른 과목들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제초 강조드리는 내용인데요. 문제풀이만 하지 마시고, 그쵸? 그게 왜 그 답관이 문항이 틀렸는지 그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고 또 다시 틀리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걸 하는 역할을 보면 여러분들이 소화하기 쉽게 아주 맛있게 밥을 해서 또 여러 반찬들 있죠.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상에 딱 대드렸습니다. 놓아드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저를 여러분들이 드셔야 돼요. 제가 수저 들어서 여러분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맛있게 차려놓은 밥상을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떠서 또 천천히 잘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설마 그거를 다시 먹으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체하거나 그쵸? 구토를 일으키는 상황은 안 벌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내 걸로 하면서 자꾸 반복하고 하는 잔소리 같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603페이지 챕터 1 산소화 요구입니다. 자, 활력증후 사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본적인 바이탈은 굉장히 출제 빈도율이 높죠. 자, 그러면 문제풀이부터 들어갑니다. 1번. 자, 체온에 대한 거, TPR에 대한 게 다 나오죠. 그쵸? 자, 체온에서 보시면 요약집. 체온 측정 부위가 나오죠. 그래서 구강, 직장, 애과, 그 다음에 고막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낮은 게 어떤 거죠? 체온이? 애과. 그래서 좀 외우기 쉽게 한다면 고, 구, 직. 그렇죠? 그래서 직장이 가장 높고 0.5도씩 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고막, 직장이 되고 37도, 아니 죄송해요. 고막, 그 다음에 구강이 37도, 직장이 7도 5부. 그래서 7도 5부가 가장 높은 직장 체온이다. 직장 체온은 신부 체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금기 주의사항들이 같이 단순히 이 측정 부위의 온도를 물어보거나 측정 시간을 물어보지는 않죠. 주의사항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 구강이요. 체온계를 깨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입으로 넣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영아나 소아, 의식 손상이나 의식 손상이 있으면 아무래도 입안에 넣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강 손상이 있는데 거기다가 넣으면 또 더더욱 안 되고 입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왜 안 될까 여러분? 어떤 측정 오류가 있을까? 체온이 정상보다 높아져요? 높게 측정돼요? 낮게 측정돼요? 높게 측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구강호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럼 정신질환자는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하나 흡연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구강은 피하시는 게 좋죠.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체온이 어떻게 더 측정될까요? 높게 측정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들은 피하시는 게 좋죠. 직장입니다. 자, 직장은 아까 신부 체온이기 때문에 하나만 써놓으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정확한 거. 그 다음에 직장 내 문제나 수술 환자에게는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직장 내 문제를 갖고 있어. 수술 환자야. 직장 수술 환자야.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심장 질환자는 별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심장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직장 체온을 하게 되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박동수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체온 금기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 반복 측정은 직장 파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에게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애과요.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우리 애가 체온은 애가 체온계 딱 꽂고 피부랑 밀착시켜서 딱 붙여야 되죠. 이렇게 놓으면 여기 겨드랑이 딱 벌어지면 떨어져서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와 밀착성이 떨어지고요. 피부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애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신환상, 그 다음에 피부질환 환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막, 짧은 시간 내 신부 체온을 반영한다. 이거 동그라미 하세요. 별표. 그래서 고막은 1, 2초. 요즘에 고막 체온계 굉장히 많이 재죠. 첫 번째 땡이고요. 그렇지만 웨이도, 귀지 등에 따라서 정확도가 떨어지죠. 보통 우리 고막 체온계 애들을 키우는 집들은 고막 체온계를 거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요즘에 딱 대고 깊게 넣느냐 저 앞에다만 체크하느냐에 따라서 체온 변화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별표 많이 머스트로 갑니다. 체온도 그렇고요. 맥박도 그렇고 혈압도 그렇고 호흡도 그렇고 각각의 TPR, 바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항상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령이요. 신생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아나 노인들은 체온 조절 능력,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도 체온 조절이 좀 어렵고요. 노인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노인들은 정상 성인에 비해서 체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에 주의를 하셔야 되죠. 요즘 여러분 노인 그러면 몇 살이죠? 되게 젊어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0, 90
그 정도가 노인이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60 그러면 막 그때 환갑잔치하고 되게 할머니 막 환갑잔치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가서 저희들 어렸을 때니까 재롱잔치하고 막 사물놀이패 와서 막 춤추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60이면 저도 그 나이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젊어요. 제가 그 나이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80 이렇게 됐는데 체온이 조금 더 저체온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어르신 모시고 커피숍을 갔어요. 그러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긴팔 옷을 입고 계시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사라졌어요. 화장실 가셨나? 봤더니 밖에 나가서 햇빛 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더워가지고 헥헥거리면서 카페 그 에어컨, 천정 에어컨 밑에 밖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은 추우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폐가 될까봐 조용히 나가셔서 카페 밖에서 햇빛 앞에서 계시고 난 이게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래서 항상 저체온이 그러니까 체온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저체온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호르몬.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체온 변화가 훨씬 더 심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두 번째 땡 별표. 배란기, 폐경기의 호르몬 변화가 체온의 변동을 야기해서 혹시 남성에 비해서 체온이 훨씬 높고 훨씬은 아니고 조금 더 높고요. 하루의 변화는 안 해도 되겠죠. 새벽에 낮고 오후에는 활동하는 시간대는 당연히 체온이 높겠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뚜껑이 열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열이 올라가죠.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건 거기서 물론 체온이 상승한다는 건 바로 알아. 이건 상식으로. 그러나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는 말 이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죠. 교감신경의 동그라미. 그래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체온이 상승하고 환경에 따라서 체온 조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당연히 심한 활동, 격렬한 운동은 체온 올라가죠. 이거는 안 읽어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체온 조절 중추는 뭐죠? 우리 큰 소리로. 네,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 동그라미. 맞는 거죠.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dak가장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내자고 작정을 하면. 두 번째, 짧은 시간 내 신부 체온을 반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면 고막. 고막 동그라미 외우시고 정상적인 구강 체온은 36도다? 아니죠. 37도이고 직장 체온은 구강 체온보다 0.5도씩 높다. 뒷문장은 맞죠? 그렇죠? 직장이 37도 5분이니까 맞습니다. 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문장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죠? 정상 구강 체온이 36도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정상적인 구강 체온은 37도다. 애가 체온은 구강보다 0.5도씩 낮죠. 그래서 0.5도 간격으로 애 고구직 이런 형태로 가면 되고요. 하루 중 체온이 가장 낮을 때는 이른 아침이고 아까 그래서 몇 시라고 그랬죠? 새벽 4시에서 6시. 그러니까 굳이 새벽 4시에서 6시 이렇게 안 해도 돼. 새벽에는 좀 체온이 낮겠구나. 활동하는 오후 시간대는 높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높을 때는 오후 4시에서 6시다. 이건 흐름으로.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죠. 2번. 체온 측정 부위 선정으로 옳은 것. 광범위한 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당연히 애가 체온은 틀린 거죠. 스킨과의 접착성, 밀접성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손상된 환자나 정신질환자는 구강 체온 측정 금기 대상자죠. 그래서 틀렸고 체온계를 깨물 가능성이 있나 영아나 소아에게는 구강 체온계 주면 안 되겠죠. 직장 내 수술 환자 문제를 갖고 있거나 직장 수술 환자의 경우는 직장 체온하면 안 되고 애가 체온은 안전한 방법이지만 피부와의 밀착성이 떨어진다. 요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좀 문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3번 체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체온 변화가 누가 더 심하다 그랬죠? 여성이 더 심하죠.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체온이 여러분 쳐보세요. 아직은 아침이죠. 자, 그러면 상승한다. 요거는 자꾸 입 밖으로 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를 만드는 거야. 그렇죠? 다시 질문해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체온은 상승한다. 이러면서 내 거 만드는 과정. 영아나 노인의 체온은 일반 성인의 체온보다 일반적으로 높다가 아니라 낮다. 저체온의 위험이 있는 거고요. 배란기와 호르몬의 변화는 체온
저하가 아닌 체온 상승. 우리 모성에서 공부했었죠. 배란기에는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체온이 약간 떨어졌다가 배란이 되면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나오면서 체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해서 기초체온법을 통해서 임신을 할 수도 있고 피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배우셨죠. 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온 저하가 아닌 체온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 차이가 있다라고 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높은 게 어떤 거지? 직장, 구강, 애과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직장, 구강, 애과, 외과. 자, 4번은 이제 맥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맥박의 생리 기전을 먼저 보시면 자, 우리 CO가 뭐죠? 밑에 써 있죠. 카디악 아웃풋. 그래서 심박출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심박출량 심박출량을 카디악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자, 하트레이트, HR은 하트레이트죠. 심박수 곱하기 SV, 스트로크 볼륨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그 말도 되어 있는데, 1의 심박동량이라고 바꿔주세요. 내용 지우시고, 1의 심박동량, 한 번의 심박동량을 이야기합니다. 가로 부분 있죠? 스트로크 볼륨. 스트로크 볼륨을 이렇게 한 번 할 때,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박동을 할 때 좌심실에서 분출되는 혈액량을 1회 심박동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은 하트레이트 곱하기 SV 1의 박동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별표 아세요? 자, 교감신경은 수축과 관련되어 있다고 분명히 했었죠. 세 번째인가만 하고 있는 이야기야. 심장 박동과 심근 수축력을 심근 수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카디악 아웃풋이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부교감신경은 이완과 관련되기 때문에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한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설마 하트레이트 정상이 얼마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몇 회? 여러분 저보다 더 조금 톤 올려주세요. 몇 회? 60에서 100. 그러면 빈맥은 몇 회 이상? 100 이상. 서맥은 60 이하. 뭐 안 해도 되죠. 자, 그러면 서맥 보세요. 근데 서맥 60 이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기본으로 진짜 기본이에요. 우리 바이탈. 자, 그런데 서맥에서 꼭 외워야 되는 건 약물이요. 디지탈리스가 무슨 약이죠? 강심제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디지탈리스가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문제를 바꿉니다. 디지탈리스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에게 바이탈을 측정하고자 한다.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서맥을 확인해, 맥박수를 확인한다. 이게 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서맥, 맥박이 느려진다는 거죠. 강심제는. 그 다음에 운동선수는 장기간 너무 운동을 많이 오랫동안 운동을 해가지고 심장이 발달해서 심박출량이 많아지면서 맥박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맥박이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그쵸? 이거는 꼭 외워야 돼. 세 번째, 네 번째는 별표. 그 다음에 맥박의 결손입니다. 맥박에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빈다라는 이야기야, 맥박이. 그러면 어떤 맥박과 어떤 맥박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우리 큰 소리로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의 차이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을 재요. 그런데 두 개가 비슷해야 되잖아. 근데 뭔가 안 맞아, 숫자가. 그래서 결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간호회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심천맥박 재고, 요골맥박을 재고 숫자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의 간호사가 한 사람은 심천맥박을 재고 한 사람은 요골맥박을 비워서 동시 측정할 때 차이값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 번째도 기억을 해야 되고 동시에 측정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맥박 결손이 차이가 있다면 심장의 수축력이 좋지가 않아서
말초까지 맥박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맥박 결선의 세 가지 의미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나중에 또 우리 아동에서도 했을 거야. 심천맥박을 재는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도 또 문제가 계속 나가요.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측정 부위도 제법 나오죠. 자, 축두맥박. 요골맥박 측정이 어려웠을 때 어린이들 맥박 측정할 때는 축두맥박을 하게 되죠. 머리에서. 그 다음에 경동맥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죠. 경동맥. 그렇죠? 자, 항상 경동맥은 뭐가 나오냐면 쇼크 상황이요. 그쵸? 쇼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심장 정지됐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경동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에서 공부했을 때 CPR,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CPR 할 때 맥박 확인할 때 어디 확인한다? 경동맥 확인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심천맥박 별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심천맥박 위치가 어디죠? 왼쪽? 오른쪽 아니에요. 왼쪽 쇄골 중간선에서 심천 부위, 늑골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에다 놓고 들어요. 그런데 아까 심천맥박은 우리 아동에서도 공부했어요. 30초 듣는 거 아니에요. 풀로 들어야 돼요. 1분 동안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심천맥박. 그래서 1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첫 번째 별표, 심음을 청춘할 때는 당연히 심천맥박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들 들을 때 영아나 유아를 측정할 때도 심천맥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동간호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심천맥박 부분. 그 다음에 디지털리스 투여할 때도 심천맥박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땡은 꼭 별표. 그 다음에 측정하는 부위 별표. 그 다음에 몇 분간 듣는다 별표. 이게 나오는 문제예요. 상완동맥은 우리 혈압 체크할 때 상완동맥에서 하죠. 그쵸? 어디지 상완동맥?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요골동맥은 어디예요? 요골맥박 잴 때. 여기.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척골맥박은 우리 손의 순환 상태를 사정할 때 이야기하고요. ABJ 가스 분석할 때 알렌 테스트 하는 부위가 척골맥박이에요. 척골맥박이 어디예요? 척골맥박. 요골이 여기고, 그쵸? 그 다음에 척골은 여기. 그래서 나중에 또 알렌 테스트 할 때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대퇴맥박. 자, 대퇴맥박도 여기에 심정지 대상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하나만 써놓으세요. 여기도 대퇴맥박은 하나만 써놓으면 쇼크에 빠질 때 쉽게 측정 가능한 것이 대퇴맥박이에요. 하나만 써놓으세요. 쇼크에 빠질 때 쉽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수라맥박. 무릎에 있는 쪽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하지에서 혈압기 사용할 때는 수라맥박이죠. 그래서 문제가, 최근에 기출문제가 이걸걸요. 수라맥박. 하주에서 측정할 때. 그래서 상지에서 측정할 때는 어디? 상지에서 측정할 때 상완맥박이죠. 하지에서 측정할 때 수라맥박. 쇼크 있을 때 측정할 때. 또 애들한테 측정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럼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향 요인은 머스트로 갑니다. 별표 한 몇 개 이상. 자,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성인 되기까지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애들 여러분, 신생아 하트레이트 얼마가 정상이에요? 신생아 갑자기 아동으로 바뀌었네? 120에서 160, 우리 공부했으니까 물어보는 평균 140. 근데 어른은 몇 박이에요? 얼마야 정상이죠? 60에서 10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른으로 성인으로 갈수록 맥박은 느려진다라고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빈맥과 서맥의 차이점들을 같이 구별을 이게 항상 시험 문제예요. 어떤 상황에서 빈맥이냐, 어떤 상황에서 서맥이냐. 자, 빈맥, 급성 통증, 그쵸? 그 다음에 불안, 이럴 때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맥박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맥에서 세 번째 땡 봐보세요.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 만성 통증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대요. 그래서 맥박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급성 통증이냐 불안하냐, 아니면 만성 통증이냐,
그쵸? 이거에 따라서 맥박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기본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단기간 우리 아까 장기간 운동은 섬액이 보인다 그랬죠. 스포츠형 심장 운동으로. 그런데 단기간 운동하게 되면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열 적용이라는 건 뭐지? 우리 몸에다가 따뜻한 핫팩이라든가 전기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더워지니까 열이 올라가니까 대사가 증가돼서 올라가고, 혈액 소실이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 출혈을 의미하죠. 블러드가 잃어버리는 거니까 출혈인 상황이에요. 출혈인 상황에서는 맥박수가 증가하죠.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증가하죠. 그래서 이때는 빠르고 약한 맥박이에요. 굉장히 약하고 빠른 맥박들을 하게 되고요. 체온이 상승하면 당연히 열 오르죠. 이건 안 외워도 돼. 그 다음에 만성호흡기 질환이나 빈혈 이럴 때도 하트레이트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약물도 항상 시험 문제 나와요. 에피네프린, 아트로판 약물은 맥박을 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맥박이 막 떨어지고 있을 때 이 약물들을 투여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은 맥박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은 맥박이 증가가 돼요. 그렇지만 섬액이 제일 밑에 봐봐.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박이 떨어지죠. 그러면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기능 항진이니까 올라가니까 맥박수 올라가고, 기능 저하는 하로 내려가니까 맥박수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외우셔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섬액은 보세요. 남성이 여성보다 느려요. 저도 나이가 있어서 건강 문제를 신경 쓸 나이인데, 어느 날 제가 좀 맥박이 좀 빨리 든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서 뛴다는 느낌은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빈맥이 있나?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그때부터 날마다 이제 혼자 앉아서 이걸 재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요즘에 식기들 중에 이렇게 하트레이트 재주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남편이 사갖고 했어요. 자동으로.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건 남편의 하트레이트는 평균 60에서 64예요. 그럼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어떤 때는 57까지 떨어지는 거 봤거든요. 근데 저는 평균이 8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60대도 아니고 80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이, 이거 맥박 내는 왜 이렇게 빨리 뛰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80대, 70대, 80대 넘어가기도 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90, 100회까지도 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향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훨씬 느리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훨씬 빨리 뛰는 거죠. 남성이 느리게 뛴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보다 느리다고. 자, 이런 말을 제가 왜 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냈냐면, 제가 미스 때도 이제 결혼할 때 물론 중매하는 나오잖아, 리스트가. 그러면 제가 잘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키가 작다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이 때도 그때는 지금은 비만이지만 그때도 조금 통통족이었었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보니까 운 좋게 연애를 했는데 감사하게 남편이 키 큰 남자를 만난 거예요. 184. 그쵸? 너무 웃겨요. 조합이. 근데다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키 크고 마른 남자를 남자와 키 작고 통통한 여자가 결혼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보면, 자, 저희 남편이 맥박이 느리다는 거, 키가 크고 말랐어요. 그쵸? 그렇지만 저는 키가 작고 통통하죠. 그래서 그거를 외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절되지 않는 심한 통증과 만성 통증, 아까 설명했고요. 장기간의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오래 해서 나오는 스포츠인들은 맥박이 떨어진다고요. 단기간의 운동은 맥박이 빨라지고요. 연령이 증가하면 맥박이 느려지고, 특히 약물별표, 강심제, 디지탈리스는 맥박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대사, 갑상선 기능 저하는 맥박이 떨어지죠. 그래서 빈맥과 섬맥의 차이를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4번 볼게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섬액이 나타난 이유, 단답형이죠. 섬액이 나타나는 이유. 금방 나오죠. 장시간의 운동으로 심장이 발달하여 심박출량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되는 것이죠. 답은 4번이고요. 5번. 심천요골맥박 측정 방법으로 틀린 거. 자, 심천맥박의 측정 부위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면
크게 한번 읽어볼까? 그쵸? 여기서 물론 4는 빠졌긴 하지만 4, 5번째 늑간이 만나는 지점. 그쵸? 그래서 항상 이거는 단답형으로 문제가 얘도 나온다고요. 그 다음 2번째.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자, 질문을 제가 이렇게 드릴게 답을 막 찾으세요.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부정맥이 뭐죠, 여러분? 부정맥이 정의를 본다면. 하트레이트가 100회 이상. 그러니까 펄스레이트가 100회 이상이면서 불규칙한 거죠. 단지 100회 이상이면 빈맥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0회 이상이면서 조금 불규칙한 거, 이거를 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자,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뭘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맥박 결손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3번. 2명 중 1명은 요골맥박을 측정하고 다른 1명은 심천맥박을 청진으로 측정하나. 여기까지 맞죠? 동시에 측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동시에 측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렇게 하면 되고 4번 1분 동안 측정해서 두 맥박을 비교해야 돼요. 문제는 이제 심천 요골맥박을 물어보니까 풀로 1분간 재야 되는 거 맞고요. 심장 수축력이 좋지 않아 말초동맥까지 맥박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함을 의미하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여기에서, 자, 아니 4번이야, 6번. 자, 문제에서 핵심 단어가 뭐죠? 그렇죠. 교통사고로 출혈이, 조그마한 출혈이 아니라 심한 출혈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요골맥박을 측정을 했는데 요골맥박이 잘 안 들려. 그럼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여러분, 수라가 어디야? 수라는 무릎 뒤에 있는 거, 그렇죠? 수라는 거기서 안 잡히지. 물론 쇼크 상태가 되면 대퇴 맥박도 가능하지만 지금 가장 근접한 답은 경동맥이죠. 경동맥이 중심순환하고 근접해서 맥박 강도가 굉장히 잘 잡히는 곳이 경동맥입니다. 그래서 일단 쇼크나 심정지로 인해서 다른 부위에서 맥박이 안 잡히면 경동맥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죠. 답은 3번입니다. 7번. 맥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크게 하세요. 자, 1번에는 어디가 틀린 거죠? 다량의 출혈 시에는, 그렇죠,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맥박수가 감소가 아닌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항은 두 군데 다 틀렸죠. 다량의 출혈 시에는 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맥박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2번 연령이 증가하면 맥박은 감소, 증가가 아닌 감소로 바꿔야 되고요. 디지탈리스 투여제는 맥박을 증가가 아닌 감소,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은 맥박수를 증가. 4번 영아와 어린이들의 경우 심천 맥박은 30초가 아니라 30초에서 곱하기 2 하는 거는, 일단 거기까지. 심천 맥박은 1분간 측정해야 되죠. 그쵸? 근데, 자, 저 보세요. 어른들 측정할, 특별히 건강 문제에서 이상이 없는 사람들은 1분간 맥박을 측정하던가요? 크게 문제가 없으면 30초 해서 아주 규칙적으로 뛰고 그런 사람들은 30초 재서 곱하기 2 하면 되지만, 영아들, 어린이들 같은 특히 심천 맥박은 풀로 재야 된다는 거. 절대 30초 재서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5번. 조절되지 않은 심한 통증과 만성 통증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맥박수가 감소한다. 맞죠? 5번이 맞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급성 통증과 불안은 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맥박이 상승한다. 같이 연결해서 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약집에 있는 빈맥, 서맥 문제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문제로. 아셨죠? 머스트로 외워야 됩니다. 8번입니다.
자, 운동을 했는데 숨이 차고 오래 앉아 있으면 발목에 요운성 부종이 있어서 여자가 입원했대요. 근데 맥박 강도가 약하고 불규칙해요. 이때 우선적인 간호. 자, 운동할 때 숨이 차요. 오래 앉아 있으면 발목에 막 요운성 부종이 뭐죠? 부종이 심해서 눌렀을 때 바로 돌아오지 않고 시간을 두고 돌아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 그쵸? 요운성 부종이죠. 그런데 맥박 강도도 약하고 또 이레귤러예요. 그러면 답은 2번이에요. 심천맥박과 요골맥박을 측정을 해서 그 차이를 관찰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 그럴까? 이 증상이 어떤 증상이어서 그렇죠?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장애로 인해서 말초까지 혈액이 전달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발목이 부어오른다고요. 호흡, 맥박도 약하고 불규칙하고. 그래서 결손맥이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하시는 게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2번. 자, 9번부터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요약집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관학 요약집을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굉장히 심플하고요. 나오는 거는 확실하게 제가 콕콕콕콕 집어줄 거예요. 그것만 외우셔도 충분합니다. 자, 호흡이죠. 호흡 조절 중추는 어디다? 연수. 그쵸? 정상 호흡은 몇 회다? 12에서 20. 요거는 다 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호흡하는 거를 측정을 할 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환자 쳐다보면서 호흡하는 거 지켜보나요? 그럼 환자가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맥박을 측정하고 나면 그 손 떼지 말고 시선은 환자를 보면서 호흡을 측정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골맥박을 측정하는 것처럼 손목을 잡고 있으면서 흉부 움직임을 보면서 호흡을 체크해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규칙적이면 30초 측정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고 불규칙적이면 1분 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흡 양상 별표하세요. 자, 정상 호흡은 아실 거고 느린 호흡은 몇 회? 12회 미만이죠. 그쵸? 쉽게 말하면 12회에서 20이 노말이기 때문에 그 수 이하가 느린 호흡. 그 다음에 20회 이상이 되는 게 빠른 호흡.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호흡 과다요. 호흡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20회 이상 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우리 운동하고 나면 가쁜 호흡을 막 여러 번 쉬죠. 그걸 호흡 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호흡이라는 거는 몇 초 동안 호흡이 없는 거야? 15초. 이 15초는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과한기, 과도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호흡의 비율과 깊이가 증가하는 거. 쳐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호흡도 깊게 하면서 들이마시고 이렇게 쉬는 거.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저하가 나타납니다. 빠르고 깊은 호흡이에요. 환기 저하는 자, 호흡은 정상보다 낮대 깊이도 낮아요. 상대적으로 얘는 과한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빠져나온다 그랬죠. 근데 얘는 과소한기라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인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 시험 문제는 체인스톡 호흡하고 쿠스말 호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체인스톡 호흡은 호흡의 비율 깊이가 불규칙해요. 무호흡하고 과잉한기가 교대로 나타나는데 특히 하나만 더 써놓으시면 체인스톡 호흡 옆에 공간에 하나만 쓰세요. 신부전, 요독증, 약제 유발, 약으로 인한 호흡 억제, 뇌 손상.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체인스톡 호흡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체인스톡 호흡이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쿠스말 호흡이요. 여러분 쿠스말 하면 당장 떠오르는 게 뭐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쿠스말 호흡을 하는 걸까요? 당뇨병, 케톤상증, 탄소병이 더 심해져서 케톤이 몸에 쌓이는 거죠. 당뇨병 환자가 심한 경우에는 쿠스말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 케톤증 환자에게 나타나는 과도 호흡을 쿠스말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당뇨병은 인슐린이 과다하게 있는 거죠, 몸에. 그런데 당뇨병 케톤증은 뭐냐면, 여러분, 저 보세요. 당뇨병에서는 탄수화물이 제대로 이용될까요? 안 되죠. 인슐린이 토두당 분해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이 쓰이지 못하고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케톤과 글리세롤로 분리가 돼요. 그러면서 케톤이 몸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쵸? 혈액에 쌓이는 거고 소변에 케톤이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성 케톤 환자 별표하시고 쿠스말 호흡 항상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아까 호흡억제 증상 뇌손상일 때 체인스톱 호흡입니다. 그래서 임종이 가까운 환자에게 나타나는 호흡은 체인스톱. 나중에 임종 환자 간호시에도 항상 이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과학수사 드라마 보세요? 그런 건 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제 그 범 사건을 증인이라 그러나? 그렇게 해요. 안 보이니까 뭘 봤겠어요. 그쵸?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 시각 손실이 있었던 사람. 근데 그분이 뭐라냐면 그 사람이 바로 옆에서 이제 그 목을 조이고 있었나 봐요. 근데 호흡할 때 과일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선가 과일 냄새가 풍긴다. 그러면 그 범인이 당뇨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좀 심한 경우에는 구강호흡을 할 때 과일 향 같은 게 좀 냄새가 난다.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호흡이죠. 자, 호흡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난 후 2, 3회 비정상적인 얕은 호흡이 나타나서 호흡압, 뇌손상, 연수손상 시에 올 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이 체인스톱과 쿠스마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영향 요인도 못 들어갑니다. 자, 성인기로 성장하게 따라 폐 용량, 폐가 점점 커지고 폐 기능이 좋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폐 용량 증가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호흡수는 떨어지게 되죠. 우리 신생아 호흡수가 얼마였죠? 우리 신생아 호흡수 호흡이 110회 안 돼. 하트레이스가 120에서 160. 호흡은? 걔네들 호흡은 60에서 80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성인은 12에서 20이죠. 그렇기 때문에 폐 용량과 호흡의 깊이가, 갑자기 순간. 호흡수는 감소하죠. 그쵸? 신생아 호흡이 6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에. 맞나? 하여튼 틀리면 다시 나중에 정정을 할게요. 자, 노인은 보면 성인에 비해서 폐 용량, 호흡의 깊이가 감소하고 호흡수는 점점 성인보다는 더 증가하게 되죠. 그렇지만 성인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한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은 폐 용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수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이 올라가면 당연히 호흡이 빨라지죠. 그 다음에 내압이 증가하면 불규칙해지고 떨어지는 거는 아실 거고요. 자, 약물은 별표 꼭 기억하세요. 마약성 진통제, 호흡억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호흡수 떨어지는 건 알 거야. 그런데 호기 능력을 저하시키는 걸까요? 흡기 능력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흡기, 들이마시는 거를 잘 못해서 호흡수가 떨어진다고요. 대표적인 약물 우리 몰핀, 데메롤, 마약성 진통제 대표적인 약물이죠. 이건 별표. 상대적으로 또 같이 비교하는 문제가 뭐냐면 코카인이요. 환기량을 증가시켜 호흡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몰핀하고 데메롤은 호흡수 감소, 코데인은 호흡수 증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방금 생각이 났어요. 아동 호흡수는 40에서 60이 정상입니다. 아셨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스트레스. 불안과 스트레스는 교감신경 자극됐다 그랬었죠? 그래서 맥박도 올라간다고 똑같은 문장에 맥박은 상승한다. 호흡수는 증가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과도환기 하죠. 숨 깊이 들이면서 그죠? 천천히 하게 되는 과도환기 별표.
운동하면 당연히 호흡수 깊이 증가되고요. 흡연하게 돼도 호흡수 증가하게 되고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호흡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몇 번이지? 9번.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자, 1번 고쳐볼까요? 마약성 진통제는 흡기 능력을 증가가 아니라 저하시키죠. 그 다음에 호흡수를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시키죠. 그래서 1번 문항은 두 군데가 다 틀린 거죠. 이해되세요? 보시면 되고, 노인은 폐용량과 호흡의 깊이가 감소하고 호흡의 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은 맞죠. 고열은 비정상적으로 느린이 아니죠. 빠른 호흡수를 초래하고요. 불안과 스트레스는 부교감 신경이 아닌 교감 신경의 자극으로 호흡의 수와 깊이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증가시키는 거죠. 두 군데가 다 틀렸고요. 코카인은 환기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환기량을 증가시켜 호흡수 감소가 아닌 호흡수 증가. 그래서 두 개 다 틀린 것들은 꼭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답은 2번입니다. 10번요. 호흡과 관련된 용어예요. 1번. 과호흡과 무호흡이 번갈아 반복되는 호흡은 쿠스말이 아니고 체인스톱 호흡이죠. 그 다음 자 2번 체내 대사 요구량보다 폐포원의 공기가 과다한 거는 비호흡 아니죠. 비호흡이 4번이죠. 무호흡이 많이 나타나는 호흡이면서 호흡어갑, 뇌손상, 연수손상 시에 올 수 있는 호흡이 비호흡이죠. 답은 3번. 당뇨병성 케톤증 환자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호흡, 체인스톡이 아니고 쿠스말. 그래서 당뇨병 케톤 쿠스말은 당뇨병 성인 시험에서도 항상 나와요. 이 호흡은. 그래서 쿠스말 호흡이고, 여러분 앞니아가 정상 호흡이에요. 앞니아는 호흡이 없다라는 거죠. 앞에가 A가 붙어서. 그래서 호흡이 없는 호흡 정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되고 11번.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가 누운 자세는 되게 답답하대요. 누워있으면 막 호흡곤란이 와. 호흡하기 힘들어. 그런데 똑바로 앉아서 있으면 숨쉬기 편하다고 해요. 이 호흡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기자호흡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또 기자호흡에 대한 내용은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자호흡, 누워서는 좀 힘들어. 앉으면은 호흡이 더 편해져. 어떤 환자에게 어떤 병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적 호흡곤란일까? 심장질환. 그렇죠? 그래서 심부전증 하나만 써놓으세요. 심부전증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호흡곤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호흡곤란이 있을 때는 그렇죠? 기자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12번 혈압입니다. 자, 바이탈에서요. 제일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이 혈압이에요. 자, 혈압은 다 못 들어갑니다. 자, 혈압은 심박출량,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PR, 말초 혈관 저항. 혈관 저항을 곱해서 혈압이 되는 거죠. 자, 수축기압, 이완기압은 바로 아실 거예요. 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의 압력, 이완기압은 안정되었을 때 닿는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맥압이죠. 우리 정상 혈압이 얼마죠? 120에서 80. 그러면 수축기압이 120, 이완기압이 80. 그러면 120에서 80 뺀 거 40이죠. 이걸 맥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압 별표, 수축기압 빼기 이완기압 차이. 30에서 50보다는 120에서 80을 빼면 되니까 40이 되는 거죠. 30에서 50 외우면 더 복잡해. 외울 거 많으니까 4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고혈압은 진단은 얼마 이상을 고혈압으로 보죠? 140에 90. 그쵸? 자, 원인은 유전흡연 콜레스테롤. 이거 안 외워도 다 알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저혈압은 얼마? 90에서 60.
당일 기준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 그쵸? 자, 직립성 저혈압. 서 있으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거. 자, 갑자기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가 아니라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허약감이나 기절을 일으키는 거를 직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서 있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환자가 오랫동안 빼드린 상태로 누워있어. 그럼 말초혈관의 흐름이, 혈관들이 다 수축이 아니라 이완된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박출량이 보상 기전으로 증가하지 못할 때 동맥혈압의 하강으로 나타나는 현상. 말이 되게 복잡하죠. 자, 보세요. 일단 누워있어요. 그러면 혈관들이 다 이완해서 말초까지 충분히 혈액이 가져 누워있죠. 그런데 갑자기 서. 그러면 이 말초에 있는 혈액들이 빨리 심장으로 귀환을 하고 내 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 어지럽고 휘청 쓰러지는 거. 이게 직립성 저혈압이야. 원인은 오랜 부동으로 서 있을 때도 그렇고 말초정맥의 정체, 오랫동안 누워있을 때도 그렇고 항고혈압제를 사용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쓰면 저혈압이 되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방은 뭐예요? 천천히 일어나거나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침대 위에서 댕글링 하라고 그러죠. 다리 흔들기 운동하고 서서히 일어나라. 또 직립성 저혈압이 언제 많이 발생하냐면 수술 환자들이요. 우리 폴리캐스 리무브 하고 언제 소변 보러 가라 그러지? 몇 시간 안에? 보통 소변 책에서는 6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그러지만 임상에서는 소변줄 빼고 4시간 안에 화장실 가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0시에 소변줄 뺐어요. 폴리캐스. 그럼 2시까지는 소변을 봐야 되죠. 근데 환자들이 2시 전에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아주 예민하고 착하신 분 아니면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 그래서 이제 2시에 환자분 화장실 혹시 다녀오셨을까요? 그럼 그때서야 이제 갈게요 이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화장실 앞에서 콜 와요. 환자 쓰러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갑자기 이제 빨리 간호사가 재촉하는 느낌을 줬는지 환자한테는 모르겠어요. 제가 2시까지 소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좀 지금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간호사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다녀오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2시라 그러니까 막 불이 나게 나가가지고 하다가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요. 가장 대표적인 케어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케어. 그 사람이 왜 쓰러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이탈을 측정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바이탈 측정한다 빼고 그 다음 해야 될 거. 그 다음 학생들이 뭐라냐면 환자를 침대로 옮긴다예요. 그쵸? 아니지. 다리 들고부터 서 있어야지. 그쵸? 심장이라든가 머리 쪽으로 혈류들이 공급이 잘 안 된 거죠. 빠르게. 그쵸? 보상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쓰러진 거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이제 학생들 오면 실습 지도도, 그러니까 학생들, 간호사 할 때도 학생들 봤는데 어떤 콜이 왔어요. 그쵸? 근데 쓰러졌대요. 근데 제가 또 다른 환자를 마치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 바이탈 하라고 보내고 얼른 빨리 끝나고 이제 갔죠. 물론 어떤 상황에서 그 환자가 쓰러졌는지 감이 오는 게 있거든요. 어떤 질환이 있었던 분은 큰 질환이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물론 저도 뛰어갔죠. 바로 이제 금방 몇 초도 안 걸리고 학생보다 조금은 늦게 뛰어갔는데 그 학생이 제가 그 학생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화장실 문 앞에서 쓰러지고 있었거든요. 환자 다리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쵸? 반사 동작이에요. 그래서 너 왜 어떻게 다리 들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대답은 잘 못하면서 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친구한테 개인 숙제를 줬어요. 왜 너 행동 정말 잘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서 한 2-3줄로 정리해서 가져와 볼래? 그랬거든요. 레포트를 내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음날 물어볼 거야. 공부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점수 좋게 줬어요. 그쵸? 다른 친구보다는 조금 더 높게 줬다. 왜? 반사 동작이고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표현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자기가 한 행동이 옳다라는 걸 근거를 찾아서 하면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립성 저혈압 문제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간호사가 놓친 게 뭘까요? 환자한테 설명할 때. 누워있다가 처음에 화장실 갈 때는 보호자, 침대에서 다리 안쪽 앉아있다가 가던가 다리 운동을 좀 하다가 가시던가 아니면 보호자 동반해서 첫 소변은
같이 부축을 좀 받고 가시던가, 보호자가 없어. 그러면 담당 간호사 부르시라고 제가 와서 화장실 가는 거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야 돼요. 그쵸? 근데 혼자 가시다, 바로 일어나서 혼자 가시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크게 다치는 건 없었는데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하고 그걸 미리 간호사들이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압 결정 요소입니다. 자, 혈압 결정 요소, 이거는 단순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앞에 굵은 글씨만 보면 돼요. 자, 혈압이 올라가느냐 요소, 그 결정 요소인데 심장의 펌프 작용이 어떠냐예요. 그래서 심장에서 혈관으로 주입된 혈액이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말초혈관 저항이 세냐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래서 혈관의 지름이 작아. 그러면 혈압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죠. 그렇죠? 그 다음 혈액량이요. 자, 혈액량이 평상시보다 많아요. 그러면 혈압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감소하게 되면 혈압은 떨어지게 되죠. 혈액의 점도가 높으면 어떨까? 올라가죠. 그 다음에 탄력성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혈압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거는 외우면서도 이해를 하시면서 답을 풀으셔야 돼요. 다음에 측정 보세요. 커프. 자, 우리 아동에서도 했으면서 동그라미 했었죠. 자, 팔이나 대퇴후에 몇 분의 몇? 3분의 2 동그라미. 단순한 숫자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커프 너비가 팔이나 대퇴 둘레 몇 프로? 40% 동그라미. 그 다음에 청진기는 종형으로 들어가야 되고 종형 동그라미. 평상시 수축기를 측정을 할 때 내가 120에 80이야. 그럼 수축기야 요즘에는 자동으로 하니까 이런 느낌이 없을 텐데 환자가 만약 우리가 보통 120에 80이면은 120까지 올리고 혈압을 풀면 커프를 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혈압이 내가 기본으로 한 간호사한테 나 혈압 있어요 말 안 했을 때는 혈압 체킹 제대로 정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 혈압이 얼마세요라고 물어본 다음에 아니면 이 환자가 고혈압 환자면 이 사람의 평균 혈압이 얼마였지? 그거보다는 더 20, 30 정도를 더 올려야 맞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혈압 오류가 나는 거죠. 높게 팽창하고 그래서 20, 30 동그라미 높게 팽창을 하고 초당 2에서 4mm HG 슬래시 거기에 초 하나만 써놓으세요. 1초당 자 1초당 2에서 4mm HG 정도로 커피 공기를 빼면서 박동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2에서 30 동그라미 2에서 4 동그라미. 자, 음이 처음 들리는 눈금이 수축기압이죠. 그 다음에 소리가 점점 똑똑똑똑 들리다가 조용해지는 타이밍이 이완기압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동혈압계를 쟀을 때 여기에다가 청진기 갖다 전주화에다 청진기 대고 커프 이렇게 잠그고 혈압 올려서 그쵸? 그 다음에 퍼프 풀면서 혈압을 하잖아요. 근데 청진기 소리로 들을 거예요. 청진기 소리에 청진기로 들으면서 그 소리 들리는 거 보면서 혈압을 재죠. 수축기압, 이완기압. 근데 여러분들 간호사 오래 하다 보면요. 청진기 갖다 안 대도 돼요. 그냥 커프 갈고 그죠? 커프 감고 네, 커프 내리면서 여기를 잡고 간호사들이 재는 분들도 봤을 거예요. 청진기 안 하고. 그죠? 그리고 요즘에는 자동혈압계들 많잖아요. 저희 집도 이제 어르신이 있어서 자동혈압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나 틀리나를 검사를 해보면 제가 어르신이 딱 커프 말아 올려서 자동 스타트 누르잖아. 그럼 그 전부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맥박이 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수축기압이야. 그랬다가 맥박이 안 잡혀. 그러면 이완기압이야. 그러면서 그 눈을 그 전자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대략 비슷하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 모니터도 안 보고 어머님 혈압이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러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간호사인 거 잊어버리셨나 봐요. 막 이렇게 농담을 하고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첫음이 수축기압, 약해지는 지점이 이완기압. 자, 반복 측정을 하고자 할 때는 몇 초를 여유를 둬야 된다? 30초 동그라미.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가죠. 혈압을 반복 측정할 때 30초 여유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맥 우열 완화죠. 그쵸? 그런데 임상에서 보면 이런 일이 안 지켜져요. 저희 남편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한의원을 갔거든요. 근데 한의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혈압을 쟀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상하게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아요. 왠지 긴장된대요. 병원에서 혈압 재면. 집에서 제가 그래서 의사가 고혈압제를 먹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 고혈압이 없는데 그래서 일단 보류하고요. 제가 그걸 한 달간 체크했어요. 집에서 날마다. 너무 혈압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병원만 가면 왠지 불안하고 긴장되니까 아주 고혈압은 아니고 약간 고혈압 전 증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재갖고 갔더니 의사가 안 먹어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적어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의원을 갔더니 혈압이 또 긴장이 되니까 올라간 거야. 그래서 거기 병원에서 직원이 혈압 있으신가 봐요? 그래요. 그랬더니 아닌데 그랬더니 바로 또 혈압을 또 급할해서 또 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재면 안 될까요? 제가 혈압 잴 줄 아는데요. 그러면서 반대편에서 쟀거든요. 그러니까 또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정맥 우열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30초를 둬야 된다. 자, 좌우 혈압 차이가 5에서 10mm 이하여야 돼요. 10 이상 차이가 나면 절대 안 된다. 대퇴 혈압이 상완 동맥 혈압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훨씬 높죠. 그래서 훨씬은 아니고 대퇴 혈압이 상완보다 높다라는 건 꼭 기억하시고 10에서 40mm 정도가 훨씬 높죠. 왜요? 무게 하중 체중 부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래쪽 다리가 상부의 혈압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압 측정 오류입니다. 이거는 진짜 별표만이요. 이게 항상 시험 문제예요. 커프가 넓은 게 너무 넓어요. 그러면 큰 소리로 혈압이 낮게. 커프가 너무 좁거나 짧아요. 혈압은 높게. 커프를 너무 헐겁게 감았어요. 고르게 감지 않았어요. 높게. 그 다음에 공기를 너무 천천히 뺀 경우, 빠르게 뺀 경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었거든요. 물론 앞에 3개는 항상 나왔던 문제고, 공기를 너무 천천히 뺀 경우, 빠르게 뺀 경우는 안 나왔는데 22년 기출문제가 빠르게 뺀 경우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자, 수축기압이 실제보다 낮게, 이항기압이 높게. 그래서 몇 번째나 5번째, 이거는 실제 문제. 좀 이따 기출문제 풀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거 항상 시험 문제 나왔어요. 얘도. 그래서 심장보다 높을 경우에는 높게. 심장 높이, 팔의 위치가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낮으면 높게.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높으면 낮게. 반대죠. 그 다음에 수은 기둥을 올려다보는 경우는 높게. 수은 기둥을 내려다보는 경우는 낮게. 그쵸?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측정을 곧바로 한 경우는 높게 측정된다고 그랬죠. 더. 그쵸? 그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별표. 연령이 증가하면 동맥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죠. 젊었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에서 노인으로 들어가거나 50대, 60대 가면서 고혈압 환자들이 늘어나는 게 이 이유죠. 탄력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 자극되죠. 심박동수 올리고 호흡수도 올리고 심박출량 올리고 말초혈관, 아까 교감신경이 수축한다 그랬죠. 수축해서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 호르몬은 자, 사춘기 이후의 호르몬의 변화로 남자가 더 혈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경기에 도달하면 누가 더 높아요? 여자가 더 높아요. 그래서 폐경이 되는 것도 슬프긴 한데 여성들이 폐경이 되는 순간 성인병에 노출되죠. 폐경되는 순간 아마 그 근처를 기준으로 고지혈증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동반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신 시에는 혈압이 약간 올라가죠. 그렇죠? 임신성 고혈압 같이 보시면 되고요. 아침에는 당연히 혈압이 낮죠. 오후에는 활동하니까 혈압이 훨씬 더 높고요. 잘 때는 다시 낮아지는 건 아실 거고, 흡연은 혈관을 수축하니까 혈압 올라가고, 급성 통증도 혈압이 올라가고, 출혈은 혈류량이 떨어지니까 혈압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심장질환으로 돼 있죠. 뭔가 문장이 이상해요. 심장이 아닌 신장질환으로 바꾸세요. 오타가 좀 있었네요. 이거 바꾸세요. 신장으로. 자, 그래서 신장 질환을 갖고 있으면 나트륨과 수분의 정체가 되게 되죠. 그렇죠? 레닌 안지오텐신 체계가
망가지면서 그렇죠. 그래서 혈액량이 증가가 돼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 레닌이 방출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만성신부전은 줄 꺼버리셔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신장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 당연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신마취 별표하세요. 자, 내간에 있는 혈관 운동 중추를 억압해서 혈관 운동의 긴장을 줄여서 전신마취는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전신마취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저혈압 있었던 게 이 이유예요. 그 다음에 골격근의 수축하면 혈압 올라가겠죠. 혈액 점도가 증가가 되면 혈압 올라가고, 순환 혈액량이 많아지면 올라가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 항류량이 많아졌을 때도 혈압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은 완벽하게 정복한다 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1번, 12번이죠. 자, 대퇴혈압을 측정할 때 대퇴동맥에서 청진한다. 아래쪽 하지의 혈압을 측정할 때는 어떤 동맥에서요? 이거? 대퇴동맥이 아니라 스라동맥이죠. 그쵸? 조절 밸브를 열어서 1초에 2에서 4mm HG 속도로 공기를 뺀다. 2번이 맞죠? 팔에서 혈압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동맥은 상완동맥이죠. 요골동맥 아니죠. 혈압 커프는 팔이나 대퇴 위에 3분의 2를 덮는 정도의 크기를 사용해야 되고요. 반복 측정하고자 할 때는 정맥우려 완화를 하기 위해서 30초 여유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답은 2번입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